극한의 컨디셔닝을 추구하는 일은 가차없는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동시에 치명적인 무언가입니다. 그것이 바로 끝입니다. 그는 맛도 즐거움도 없는 극소량의 음식을 섭취합니다. 모든 한 입이 계산되어 있고 모든 지방 1g도 피하려 합니다. 목표는 분명합니다. 체지방의 흔적조차 완전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보디빌딩의 전설. 도리안 예이츠는 이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설명하며 과거 자신이 너무 마르고 해골처럼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고 회상합니다. 오늘날의 대회 전 모임에서 참가자들이 정장을 입고 서로의 상태를 평가할 때는 좀처럼 보기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얼굴만 봐도 컨디션을 유추할 수 있었죠. 얼굴이 약간만 부어 있어도 최고의 컨디션이 아님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도리안은 자신의 얼굴 근육과 턱선이 뚜렷하게 드러날 정도로 여위었고 꺼진 눈과 머리로 인해 위압적인 외모를 갖게 되었다고 회상합니다. 이 정도의 컨디셔닝을 위해선 극도의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며 실제 대회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혹독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영상에서 가장 극단적인 부분은 바로 일부 보디빌더들이 준비 과정 중 칼로리를 극액킬류롤찰 이하로까지 줄이는 장면일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크리스 범스테드가 미스터 올림피아 3연패를 준비하며 보여준 장면이 그러했습니다. 항상 컨디셔닝에 실패한 적 없는 오브리 애슐리 또한 남아있는 체지방을 없애기 위한 자신의 식단을 자세히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칼로리를 완전히 제한하며 굶주림과 싸우는 식단과 하루 6,000kcal 이상의 음식을 억지로 먹어야 하는 반대 극단의 식단 사이의 극적인 대비입니다. 그 지점에서는 배가 부른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넘쳐나는 음식과의 싸움이 시작되고 근육을 키우기 위한 섭취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이 영상에서 보여주는 모든 것이 결코 일반인을 위한 모범이 아니라는 점은 반드시 강조해야 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보디빌더들은 약물 사용으로 대사율이 인위적으로 높아진 특별한 영양 계획을 따르는 프로 선수들입니다. 일반인과는 완전히 다른 조건을 지닌 사람들이죠. 심지어 일부 선수들은 컨디셔닝 식단조차도 준비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가장 힘든 부분은 부피기 식단, 즉 토할 만큼 먹어야 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수십 킬로그램의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음식을 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로니 콜먼을 꺾고 미스터 올림피아 정상에 오른 제이 커틀러는 하루 6시간을 오직 음식 준비와 식사에만 쏟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연간 약 5만 달러를 식비로 사용했으며 3개의 냉장고를 보유했고 원하는 고기량을 확보하기 위해 소 한 마리를 통째로 사서 냉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하루 7,000kcal 이상을 섭취한 적도 있었으며 그의 목표는 결코 속도를 늦추지 않던 보디빌딩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로니 콜먼을 꺾는 것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보디빌더의 진짜 싸움은 무대 위가 아닌 오프시즌이라는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이 극단적인 세계를 더 잘 보여주기 위해 일반 체형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이 로니 콜먼의 1일 식단 단백질 600g 이상을 따라하려 했던 실험도 있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단 하루가 아니라 매일매일 그런 식단을 아무런 예외 없이 반복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스페인 보디빌딩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도니 파코 바우티스타의 경험은 이 식단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잘 보여줍니다. 그는 이 상태에서 130kg에 도달했으며 주니어에서 시니어로 올라가기 위해 2년 동안 벌크업을 지속했고 하루 1만 1000kcal를 섭취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엘모르물로 데파코에서 당시 식단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소고기 4조각, 과일 1kg로 바게트 2개, 단백질 쉐이크, 생쌀 250경, 그리고 주의할 점으로 계란 흰자 20개를
하나씩 손으로 분리해서 섭취했다고 합니다. 당시엔 계란 흰자만 따로 팔지 않았기 때문이죠. 또한 요거트를 셀 수 없이 많이 먹고 올리브유까지 추가한 이중 루틴 훈련을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그는 결국 보디빌딩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하지만 도리안이 말했듯 보디빌더의 진정한 희생은 칼로리가 줄어든 상황에서도 똑같은 강도로 훈련을 유지할 때 시작됩니다. 예전에는 많은 탄수화물 덕분에 넘치는 에너지가 있었지만 지금은 훨씬 적은 음식으로 같은 강도의 훈련을 소화해야 하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보디빌더들이 실패합니다. 진정한 경쟁의 승부는 여기서 갈립니다. 도리안이 말했듯 대회 당일 해골처럼 핏기 없는 얼굴로 무대에 오르기까지 진정으로 고통스러운 여정을 견딘 자만이 도달할 수 있습니다. 최근 도리안은 인스타그램 게시글에서 자신의 준비 과정을 공유하며 벌크업 기간엔 6.1개 길릴루글찰, 대회 준비 기간엔 3.5개 길릴루글찰까지 줄였다고 말했습니다. 3,500칼로리라고 하면 많은 양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체중 120kg의 빠른 신진대사를 가진 보디빌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세요. 그는 그래도 배가 고팠다고 말할 만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체격이 커질수록 더 많은 칼로리를 태울 수 있게 되었지만 점점 더 선명한 몸을 만들기 위한 희생은 여전히 동일하거나 오히려 더 컸습니다. 그러나 클래식 피지크 카테고리의 도입으로 이들 보디빌더는 무조건적인 덩치를 추구할 필요는 없게 되었고 보다 미학적이고 덜 무거운 몸매를 허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극도로 제한적인 식단을 보게 되었고 크리스 범스테드의 가장 많이 조회된 영상이 대회 10일 전에 식단을 공개한 영상이라는 사실도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대구와 계란을 기본으로 하루 1600칼로리의 식단을 유지한 후 글리코겐을 회복시키기 위해 탄수화물을 충전하여 근육을 다시 단단하게 키워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선 식단의 채소 하나하나의 그램 수까지 모두 계산되어야 했습니다. 이 식단은 절대로 지속 가능한 방식이 아니며 특히 90kg 이상의 순수 근육량을 가진 몸을 대상으로 할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브리옹은 자신의 영상에서 당시 대회 9주 전이었으며 대회 2주 전이 되기 전까지는 제대로 된 컨디셔닝 상태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물론 모든 보디빌더들이 똑같은 식단 전략을 쓰는 것은 아니지만 브리옹의 경우는 미스터 올림피아 2회 우승자입니다. 다시 도리안 예이츠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가 얼마나 극한 상황에서 정신이 어떤 장난을 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그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나는 한밤중에 매우 생생한 꿈을 꾸며 깨어났다. 꿈속에서 나는 소시지가 가득 담긴 거대한 접시를 먹고 있었다. 물론 집에 그런 건 없었다. 하지만 정신은 장난을 치기 시작한다. 내 몸이 아마도 칼로리와 지방을 절실히 원했던 것 같다. 너는 자신의 정신과 몸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언제 먹을지를 결정하는 사람은 바로 너 자신이어야 한다. 그의 준비 과정에서는 모든 음식이 그램 단위로 측정되었고 각 식사에서 어떤 영양소를 섭취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루틴에 따라 식사를 했으며 차고에 있는 고정식 자전거에서 유산소 운동을 하고 포징 연습도 병행했습니다. 매일 강아지와 산책하며 그것도 유산소 훈련의 일부로 활용했습니다. 그는 버밍엄 외곽의 서튼 콜필드 운하를 따라 걷던 고통스러운 그 날들을 회상합니다. 보통 그는 6주 전에 대회를 위한 몸을 완성했고 이를 통해 필요한 조절을 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전 계획은 절대적으로 중요했습니다. 몇 주 안에 체중을 급격히 줄여야 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고 항상 최종 목표를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으로 돌아오면 보디빌딩에서는 대회를 몇 주 앞두고 몸을 완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체급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UFC처럼 극단적인 체중 감량을 해야 하는 경우도 생겨났습니다. 우리 채널에서 이미 다룬 적이 있던 라몬 디노의 사례가 그 대표입니다. 그는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키 제한으로 인해 체중 초과 판정을 받았고 그 순간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모든 체급 기반 스포츠에서 그렇듯 무게 감량, 웨이트 컷이라는 죽음에 가까운 행위는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UFC나 복싱에서 보듯 이러한 감량은 선수들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21세 파이터 아마닐레는 자신의 체급 50kg 이하에 맞추려다 극심한 탈수로 사망했습니다. 이런 경우엔 땀방울과 피로의 눈물이 함께 흐릅니다. 핏줄은 고통을 외치고 피부는 창백해지고 얇아지며 희망으로 가득하던 눈빛은 고통으로 뒤바뀝니다. 뼈는 삐걱이고 근육은 시들어가며 의지는 산산조각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와 팬들은 쇼를 원합니다. 개체 몸무게 측정은 잔혹한 심판처럼 선수들을 무게로 단죄하고 기다림조차 고문이 됩니다. 한계를 넘는 것이 당연해지고 건강은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부상, 전해질 불균형, 섭식 장애 등은 이런 무모한 완벽 추구의 결과로 따라오는 고통입니다. 선수들은 결국 비극으로 향하는 나선에 갇히게 됩니다. 희생이 고문으로 영광이 고통으로 바뀌는 순간 스포츠의 고귀함은 더럽혀집니다. 이때 누군가는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 스포츠인 보디빌딩과 무슨 상관이죠? 맞습니다. 보디빌딩과 격투기의 탈수 방식은 다릅니다. 프로토콜도 다르고 목적도 다릅니다. 그리고 체력 손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날의 선수는 좀비와도 같습니다. 이러한 묘사는 사실 보디빌더들이 수분 조절기 동안 겪는 극한 준비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완전히 지쳐 있고 에너지는 바닥나 있으며 각자 트레이너가 사용하는 수많은 프로토콜을 고려할 때 결국 공통된 목적은 하나입니다. 피부와 근육 사이에 수분층이 없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보디빌딩에서는 이뇨제의 오남용이 종종 문제로 떠오릅니다. 외부적으로 수분 배출을 가속화하려는 시도가 건강에 미치는 위험은 매우 큽니다. 특히 체급 한계에 가까운 선수들일수록 이런 위험한 관행에 빠지기 쉬워집니다. 문제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고 공인된 키에 맞춰 계획을 세웠어도 현장에서 실제로는 그 키보다 작게 측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멜맨도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몬처럼 키가 줄어들고 체중도 2kg로 줄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방법은 극단적인 수단. 그는 끈질기게 요청해 호텔 사우나에 입장했고 그의 여자친구는 그가 3번이나 실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동행자가 없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시간과 싸우며 벌어진 이런 극단적인 행위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결국 멜맨은 체중 감량에 실패했고 이는 보디빌딩에서도 존재하는 극단적인 관행의 또 하나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 종목은 거의 1년 내내 최고 컨디션을 유지해야 하며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생각한 순간조차도 이런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